안녕하세요. 신영입니다. 오늘은 렘브란트 특별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전시 홍보물인데 보면은 내년 3월까지 하죠?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이제 위치를 봤더니 조금 멀어요. 여기 대구미술관인데 여기 이제 시내가 이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여기로 와야 되는 동대구역으로 올 텐데 만만치가 않죠. 좀 먼데 할 말이 없다. 왜냐면 요 보시면 그 전시 관람 요금이 1,000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가격 아닙니까? 단돈 1,000원. 멀어도 할 말이 없다. 요즘 뭐 물가가 올라가지고 저기 붕어빵 하나에 1,000원 시대가 진입을 했죠. 옛날에는 7개에 1,000원이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단돈 1,000원이다. 그래서 가시면 됩니다. 가서 보시면 되고 뭐 요런 점이 있어요. 이거를 꼭 나쁘게 볼 건 아닌 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시 생활에 익숙하니까 왠지 미술관이 시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모마나 메트로 같은 거는 딱 시내에 있거든요. 그거 맞는데 그 LA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에서 제일 큰 게 게티 뮤지엄인데 그건 또 시외에 있어요.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이제 멀리 와서 거기서 좀 오래 있으면서 뭐 커피도 마시고 좀 놀고 이렇게 뭐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여유 있게 보고 가라 이런 느낌이에요. 오히려 차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와서 좀 여유 있게 시내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지하철 타고 오셔가지고 이제 보니까 순환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여기 좀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할 말이 없다. 1,000원이다. 바로크 거장 렘브란트 편화를 보는데 뭐 거의 거저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그래서 보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판화들이 있고, 이제 이제 크게 프린트한 것도 있고. 이제 오디오 가이드 같은 게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들으시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지식, 배경 지식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듣고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 가장 유명한 것들은 이제 자화성 시리즈들인데, 렘브란트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느냐. 이제 바로크 화가라고 합니다. 바로크 시대 화가다. 이게 바로크 뜻이 뭐냐.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인데, 찌그러진 진주다. 이게 약간 비판적인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보통 이제 바로크 전 세대 예술을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거든요. 르네상스 다음에 이제 바로크가 등장을 했는데, 이 미술사가들이 평가하기에 바로크 미술이 너무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아함, 뭔가 좀 우아하지 않습니까? 요런 느낌. 너무 이거에 비해서 뭐 복잡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좀 더 유명한 그림으로 비교해 보면 모나리자는 약간 그 고풍스럽고 우아한 이런 예술의 느낌이 나지만 잘 그렸어 바로크. 근데 조금 너무 화려하잖아요. 요건 이제 루벤스고 요건 이제 다빈치 그림이죠.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과하다. 진중인 진주인데 약간 찌그러진 진주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나타난 이제 그런 이제 용어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보는 사학자들도 있지만 당연히 이거 자체만의 아름다움이 또 있죠. 하여튼 그래서 바로크의 5대 거장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라바조, 루벤스, 렘브란트, 벨라스케스, 푸생. 그래서 이제 이걸 국가별로 보면은 교황청, 당연히 여전히 힘이 셌던 교황청.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네덜란드가 2명입니다. 그다음에 합스부르크 왕과 푸생은 프랑스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왜 네덜란드만 2명이 되냐? 얘네 뭐가 좀 되냐? 이제 생각해 보시면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예요. 여기 어마어마한 나라 막 독일, 프랑스, 여기 스페인, 위에 영국 크게 있고 막 다 있는데 고작 이 조그만 네덜란드가 아니 바로크의 거장을 2명이나 배출했다? 이게 뭘까?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돈 있는 곳에 예술도 꽃을 피우기 마련입니다. 요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 일본 버블이거든요. 일본 시대 그때 일본 돈 많이 벌었죠. 그때를 보여주는 게 이제 일본 그 애니메이션 그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아, 아기공룡 둘리 저희 우리나라 명작 만화죠. 명작 만화입니다. 근데 이제 작화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작화 어떻게 그렸는가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렸죠. 근데 이제 이거랑 일본 당시의 애니메이션을 좀 비교해보면 요거 아키라 수준이 좀 다르죠. 돈을 많이 버니까 이거를 다 손으로 일일이 다 그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컴퓨터 그래픽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한 장면 한 장면 다 손으로 그리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자본이 들어간 이제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돈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모르고 볼 때는 그냥 뭐 만화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그런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돈이 있는 곳에 예술도 꽃을 피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덜란드가 왜 돈을 벌었나?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돈을 벌었나? 이거 혹시 캐리비안의 해적 이것도 좀 옛날 영화긴 한데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EIC라고 나오죠.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 이 영화 자체가 보면 영국 여기 이제 영국 애들 나오는데 영국 그다음에 그냥 뭐 캐리비안 해적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영국이긴 한데 이 시대에 동인도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는 크게 두 개의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국가별로 많이 있는데 제일 큰 회사가 두 개였어요. 영국의 EIC랑 네덜란드의 VOC였습니다. 철자가 어떻게 되냐면 영국은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고 네덜란드는 제가 못 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하여튼 간에 VOC는 이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입니다.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고 가장 큰 동인도 회사 두 개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영국이랑 네덜란드. 이 시대 17세기 전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네덜란드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이제 소속이었어요. 이게 합스부르크가 당시 가장 큰 왕가였거든요.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이 색깔이 전체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토였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랑 이제 그 카톨릭이랑 개싸움이 붙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신세력, 그래서 뭐 부르주아들, 상인 세력, 중인 세력 이런 애들이 붙고 시민 세력이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전통 왕가, 합스부르크를 포함한 전통 왕가랑 귀족들이랑 카톨릭이랑 한 편을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싸움을 하죠. 그때 이 네덜란드는 개신교 편을 듭니다. 개신교 편을 들고 이때 이제 1581년에 합스부르크의 이제 계기구 독립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한때는 합스부르크 왕가 영토였지만 이제 보시면 이제 17세기죠. 1648년에는 더치 리퍼블릭, 네덜란드 공화국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리퍼블릭, 저희 나라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닙니까? 이 공화국이라는 뜻인데 이때 이미 시민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근대 국가가 처음 형성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고 나서 합스부르크 입장에서는 괘씸하잖아요. 얘네가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무역을 다 끊어버려요. 이걸 다 이제 다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니까 얘네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해외로 뻗어 나가면서 동인도 회사가 이제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전 세계로 요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가죠. 이때 아메리카, 아시아, 뭐 아프리카, 일본도까지도 뻗어 나갑니다. 1600년대 심지어.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린 동인도 회사인데 보면 이제 VOC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때 네덜란드랑 수교를 못 해가지고 좀 근대가 늦춰졌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배를 좀 당한 슬픈 역사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이 동인도 회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얼마나 많이 버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그 VOC의 시가총액이 7.9 트릴리언 달러였다. 대략 거의 9조 달러? 9조 몇천억 달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이게 현대 20개 회사의 상위 시가총액을 다 합한 거랑 거의 비슷하다. 그만큼 돈이 많이 몰렸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 처음에 이제 먹고 살려고 항해를 떠났잖아요. 근데 첫 해 수익이 400%가 난 거예요. 게다가 시민사회 아닙니까? 시민들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전 유럽의 돈들이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 애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일종의 이게 버블인데 일종의 버블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쏠린 건데 요즘 좀 비슷하죠. 돈 많이 풀리고 나서 버블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인플레이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제 이 당시에 버블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 이 튤립 버블 사건입니다. 이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튤립이 이렇게 꼭까지 이제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제 확 떨어지는 현대 저희 이 그래프 비슷한 거 보고 있죠? 그 NFT랑 그 코인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요 말도 안 되는 요 디지털 그림 하나가 몇백억에 탈리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전 유럽의 돈이 빨려 들어가니까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튤립 하나의 가격이 2,500길던가? 그러니까 이제 2,500 그만인데 이게 집 한 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한 몇 억, 현대 시대로 하면 몇 억 정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버블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렘브란트는 이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네덜란드가 굉장히 부흥기에 있던 시대의 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 있는 곳에 예술도 꽃을 피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그림의 특징이 이제 그런 버블 시대의 그림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리퍼블릭이잖아요. 그래서 귀족이 아닌 시민 사회의 그림, 요 두 가지 코드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렘브란트 그림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유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좀 아쉽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화가 안 온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제 요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단돈 1,000원. 하여튼 그래서 몇 개 이제 이번에 온 판화들을 좀 구분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아마 전시장 가시면 약간 섞여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요 판화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일단 초상화 보시면 귀족 초상화라기보다는 부르주아, 그러니까 시민들. 그러니까 부르주아는 조금 돈을 잘 버는 평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양반은 아니고 돈을 잘 번 보부상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이고 귀족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당시에 이제 초상화를 비교해 보면, 요건 벨라스케스의 초상화고 요건 렘브란트가 그린 초상화인데, 뭐 둘 다 초상화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필립 4세로 이제 왕입니다. 왕이고, 요거는 이제 당시에 외과 의사들 길드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초상화를 좀 그려달라 해서 얼굴이 하나하나 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르주아들도 자기들도 사회적 지위도 이제 올라가고 돈도 잘 벌어. 그러니까 나도 귀족처럼 이렇게 좀 초상을 남기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렘브란트에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인당 100길더, 100길더. 한 100길더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하려나?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렘브란트가 이제 그림을 그려준 거죠.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귀족의 초상이냐 시민의 초상이냐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온 그림들 좀 보면은 요거는 아브람 프란센이라는 약제사의 초상인데 귀족이 아닌 거죠. 귀족이 아닌 거고, 다른 그림도 보시면 뭐 어느 유대인 신부, 이제 결혼을 앞둔 신부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얀 루트마라는 금세공 장입니다. 그러니까 얀 루트마라는 이름은 그냥 우리나라 치면 철수도 이런 거죠. 그냥 시민이야, 동네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나도 좀 초상을 남기고 싶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이제 렘브란트가 그려줬던 거죠. 그다음 이 양반은 조금 유명한 양반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얀 위텐 보에르트라는 이제 당시 이제 그 저항파 설교자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항파라는 건 이런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는 개신교편에 붙었었거든요. 캐톨릭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말하자면 개신교 측 사람이었을 거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족이 아닌 부르주아들을 이제 서민이라고 하긴 그렇고 시민들의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풍속화들입니다. 풍속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이제 김홍도 화백의 그림도 비슷한 거죠. 이런 느낌인데, 이제 서민들 이제 씨름하는 거 하고 뭐 익살스럽게 이렇게 표현들을 잘 했죠. 이렇게 뭐 옆판 애도 있고 뭐 구경하고 웃고 있는 애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민들의 그림을 그린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떠돌아다니는 농부다. 그래서 농부랑 애랑 이제 엄마랑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그렸고, 요거는 당시에 이제 바이올린 키는 사람인데 맹인이었다고 해요. 개 끌고 다니면서. 요런 그림이 사실은 좀 재밌죠. 당시의 시대상을 좀 보여주니까. 요거는 이제 그 당시의 그지들, 지금이나 그때는 그지들이 있죠. 요거는 떠들고 있는 농부들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좀 우위에 있나? 좀 약간 표정이 안 좋고 표정이 좋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서민들의 모습, 아니면 팬케이크를 굽고 있는 이제 노파라고 하는데, 이것도 익살스럽게 그렸죠. 이렇게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굽고 있고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쥐 잡는 전문가인가? 쥐 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걸려 있죠. 이런 게 난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세상을 보여주는 게. 그다음에 이번에 온 그림 중에 하나에 좀 재밌는 게 이런 거죠. 돼지 사체를 그린 건데, 이거를 왜 그러냐? 이거 렘브란트의 다른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그 도축하는 이제 옥스인데, 이게 이제 당시에 유럽 회화 일종의 유행이에요. 요거 뭐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도 언젠가 뒤진다. 이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그림도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하나도. 그다음에 이제 물론 당시에 풍경화 이런 것들 또 그렸죠. 이거 뭐야, 풍차잖아요. 네덜란드 하면 풍차 아닙니까? 왜 네덜란드의 풍차가 유명하냐면,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이제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는 로우 컨트리라고 했어요. 로우 컨트리. 그러니까 아래쪽 국가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저지대.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해수면보다 뭐 전체가 아래에 있는 건 아니고 한 20% 정도 영토가 아래에 있으니까 뭐가 비가 온다. 그럼 다 잠기는 거야. 그럼 당시에 이제 뭐 펌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풍차를 돌려서 요 동력을 이용해서 물을 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물 안 빼도 될 때는 그걸로 이제 돌려 가지고 그 버터도 만들고 뭐 치즈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낙농업이 지금도 네덜란드가 되게 발달했죠. 그 네덜란드 치즈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제 저지대 국가다 보니까 이게 물 빼려고 인제 했던 게 지금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제 중요한 게 자화상이죠. 이 렘브란트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제 자화상을 많이 그린 것으로 유명한데 이거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했던 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였죠. 거장의 시선에서 나왔던 렘브란트의 자화상인데 이 렘브란트가 왜 자화상이 유명하냐면 자화상을 이렇게 많이 그린 화가가 없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그렸냐 이거죠. 왜 자화상을 이렇게 많이 그렸냐? 자기 모습을 화가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민 사회로 접어들면서 개개인의 의식이 이제 자의식이 상당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렘브란트의 요런 자화상들, 요런 자화상들, 자기 그린 모습들 되게 많이 왔습니다. 요 작품들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그 외과 의사들이 자기의 모습을 이제 귀족처럼 남기고 싶어 했던 것처럼 렘브란트도 화가로서 자기의 모습을 좀 남기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제 재밌는 거는 인제 이렇게 자화상을 남긴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가 인제 고흐죠. 고흐 형님인데 고흐 형님도 특이하게도 더치 페인터입니다. 네덜란드 화가였죠. 고흐가 렘브란트를 실제로 되게 존경했다고 하는데 아마 요런 롤모델을 삼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화상을 많이 남기는 것을. 그래서 인제 그럼 이제 자화상이 중요해지는 의미는 뭐냐면 그 개인의 삶의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삶의 스토리가 묻어나온다는 게 되게 재밌는 건데 어 렘브란트의 인생을 한 줄로 소개해 드리면 쌀집 아들 그러니까 쌀은 아니고 밀입니다. 그 제분소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쌀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쌀집 아들이 성공해서 시장 딸이랑 결혼했는데 사치하다 파산했다. 이게 인제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렘브란트가. 왜냐면 이제 버블 시대 화가 아닙니까? 이 버블 시대 화가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림 그리고 팔고 막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인제 이 그 와이프 시장 딸이었죠. 그 사스키아라는 여자랑 결혼해 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몇 개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사스키아 그다음에 요것도 인제 사스키아를 그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사스키아랑 둘이 되게 금슬이 좋았대. 보시면 인제 버블 시대니까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인제 벌써 그 이 맥주잔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그 뭔가 사치가 딱 느껴지는 어떤 보통 이렇게 동그랗지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좀 고급져.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뭐 목걸이도 차고 하여튼 잘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뭐 집도 되게 좋은 데 살았대요. 요게 인제 그 암스텔강인데 요런 인제 뷰 암스텔 요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강뷰죠. 한강뷰 있는 집에 살다가 인제 나중에 파산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사치를 되게 많이 했대요. 이제 버블 시대 화가니까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펑펑 쓰다가 나중에 인제 파산을 한 거죠. 나중에 파산을 합니다. 인제 파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스키아가 좀 일찍 죽어요. 그 파스키아가 30 대였나? 일찍 죽는데 그 저기 뭐야 렘브란트는 저기 쌀집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엄청 많은 건 아니었어. 화가로 성공하면서 인제 그 명성 가지고 시장 딸이랑 결혼했으니까 거긴 돈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마누라가 죽으면서 인제 좀 돈줄이 하나가 막힌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인제 하여튼 파산을 합니다. 파산을 하고 인제 나중에 인제 그린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인제 이런 거죠. 탕자의 귀환. 자기가 얘라는 거죠.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제 아마 알 텐데 탕자가 이제 기독교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죠. 인제 이 탕자라는 애가 아빠한테 "유산 좀 빨리 달라. 나 땡겨 달라." 해 가지고 그 돈 들고 나가 가지고 막 여자들 만나고 하여튼 펑펑 쓰다가 인제 다 털리고 인제 들어옵니다. 인제 들어왔는데 그렇게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잘 품어 주셨다. 막 이런 게 인제 탕자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신을 이제 빗대서 그린 거죠. 한때는 이렇게 이제 사치스럽게 잘 살았는데 나중에는 인제 그 빈민가로 가게 됩니다. 파산하고 나서. 그래서 인제 벌써 표정이 좀 어둡지 않습니까? 인제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인생 스토리가 인제 보여지면서 렘브란트의 어떤 그 자화상을 인제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번에 온 거는 주로 인제 젊은 시절 때 꽤 많이 왔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렘브란트는 어떤 그 버블 시대의 화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것도 네덜란드 어떤 그 버블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튤립 느낌도 비슷하죠. 이렇게 확 올라갔다 내려가는 어떤 그런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인제 그 이 버블 시대를 보여주는 인제 네덜란드 화가가 인제 렘브란트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작품들도 많이 왔는데 아무래도 여전히 기독교 시대이기 때문에 뭐 개신교로 바뀌었어도 기독교니까
그 이제 이런 이제 성화들 아담과 하와 아니면 뭐 이거는 인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인제 아들 이삭을 제물로 인제 목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인제 천사가 와서 말리는 그런 내용. 이건 아마 루벤스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올려지심인가 내려지심인가? 내려지심인 것 같습니다. 내려지시는 뭐 그런 모습. 그다음에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제 뭐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모습들도 인제 판화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 인제 이번에 온 하나 작품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애칭이라고 하거든요. 애칭. 그다음 뭐 드라이 포인트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애칭이랑 드라이 포인트랑 이제 약간 다른데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요렇게 인제 금속판에다가 홈을 내요. 이렇게 요런 칼로 홈을 낸 다음에 여기다 인제 잉크를 이렇게 뿌려 놓고 나중에 닦아내면 여기 홈에 잉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잉크가 들어가 요걸 이제 세게 종이로 찍으면 그게 묻어 나오거든요. 그게 인제 애칭입니다. 이렇게 판 다음에 여기다 인제 잉크를 채워 넣는 거죠. 이렇게 판 다음에 잉크 채워 넣고 여기다가 인제 종이를 찍으면 요 잉크가 묻어 나오는 고런 게 인제 애칭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건 이제 제 책이죠. 명저. 미술 관심 없으셔도 됩니다. 미술 관심 없으셔도 문화적 소양을 좀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미술사 도슨트 요 책을 꼭 읽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명저입니다, 명저. 인문경의 끝판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술을? 미술사가 굉장히 시대랑 엮여서 얘기할 만한 내용들 그다음에 인제 봐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절찬리에 판매 중이니까 읽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